결국 얼굴에 드러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반듯하고 태도도 공손했으며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약속을 한 번 어겼고 말과 행동이 조금 달랐으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으려 했습니다. 좋게 보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뒤통수가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틀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혹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그렇게 자신을 탓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켜 보십시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미 드러내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에서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에서도 아니었습니다. 눈빛에서, 표정에서,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스치듯 지나간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읽는 언어를 배운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8년의 긴 유배 생활 동안 사람을 보았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가까이 왔다가 권력을 잃자 등을 돌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의리를 맹세했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모른 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정약용은 사람을 읽는 기준을 다듬었습니다. 그 기준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인간관계에서 한 번이라도 뒤통수를 맞아보신 분,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때문에 지쳐보신 분,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처음이었다면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사람을 믿는 일 자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쌓이면 결국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나는 원래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것은 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보아야 할 곳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된 곳을 보아왔습니다. 말을 들었고 학력을 보았으며 직함을 보았고 첫인상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본성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 후에는 오랜 지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인은 말이 청산유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의리를 강조했고 밥자리에서는 먼저 계산서를 집었으며 어른들에게는 깍듯하게 예를 차렸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첫인상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안정적이었고 표정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 지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졌고 다음에는 대화가 짧아졌으며 결국에는 책임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 지인은 조용히 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밥자리에서 먼저 계산서를 짚던 그 손이 손해를 나눠야 할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짚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나중에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았지만 좋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대부분 그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에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인 후에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말을 듣되 반드시 행동을 살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자 스스로가 사람에게 실망한 경험 이후에 그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공자가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제자들을 보고 수많은 군주들을 만나고 수많은 배신과 의리를 경험한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쌓이고 그 행동이 쌓인 흔적이 결국 얼굴에 새겨집니다. 공자가 말하는 관찰은 감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제대로 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잘못된 곳을 보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첫인상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처음 만난 몇 초 안에 상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는 그것을 뒤집는 정보보다 그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좋게 보이기 시작한 사람은 계속 좋게 보이려 하고 그 과정에서 불편한 신호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그 지인이 연락을 뜸하게 했을 때 요즘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짧아졌을 때 피곤한가 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모든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들이 쌓이는 동안 진짜 신호는 계속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판단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판단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은 이 문제를 매우 직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볼 때 외모나 언변에 의존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가 목민심서와 여러 저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안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불편한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 자신이 그 삶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동료들이 있었고 친우들이 있었으며 언제나 가까이 있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신유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흔적도 없이. 그 경험이 정약용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잃는 순간을 보라고. 권력을 잃었을 때
돈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그 순간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의 무엇을 보아왔습니까? 말을 들어왔다면 이제 행동을 보십시오. 좋을 때의 얼굴을 보아왔다면 이제 불편한 순간의 얼굴을 보십시오. 겉을 보아왔다면 이제 그 겉이 흔들리는 순간을 기다리십시오. 사람은 말로 속일 수 있습니다. 태도로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얼굴에 새겨집니다. 사람은 결국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인간 관찰이 도달한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얼굴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정약용이 말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본 것, 그리고 수천 년의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눈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눈빛과 시선과 표정이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눈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눈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들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중 상당수는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말은 고를 수 있습니다. 태도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훈련으로 완전히 통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해관계가 걸리는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함께 작은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해오는 사람이었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그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친구의 미소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웃을 때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 친구의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간적으로 무언가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오랫동안 그것을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그 친구로부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눈이 웃지 않고 있었던 그 순간들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피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선을 돌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새어나오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눈을 피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부끄러움, 두려움, 죄책감, 혹은 숨기고 싶은 무언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눈을 피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내면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지나치게 고정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눈을 똑바로 보면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시선에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느껴집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시선 앞에 서면 어딘지 모르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본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만 얼굴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그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 사이의 간극을 평생에 걸쳐 탐구했습니다. 니체가 특히 주목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인간의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은 분노를 삼킬 수 있고 슬픔을 감출 수 있으며 시기심을 웃음 뒤에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이고 어느 순간 반드시 새어나옵니다. 니체는 그 새어나오는 틈을 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는 순간적인 표정에 주목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는 표정은 연습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찰나에 스치는 표정,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 0.1초 사이에 지나가는 그 얼굴의 변화는 훈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오랜 인간관계를 겪어온 분들이라면 이것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무언가를 말했을 때 상대의 얼굴에서 스치듯 지나간 그 표정이 마음에 걸렸던 경험.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눈빛과 표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가장 흔한 것은 입이 웃고 눈이 웃지 않는 경우입니다. 눈이 웃으면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고 눈 아래 근육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 근육은 의식적으로 움직이기 매우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때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는 사람의 눈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만 웃습니다. 이것은 가식을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좋은 소식에 그 사람의 눈이 함께 웃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책임 있는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 혹은 무언가 불편한 진실을 건드리는 말을 꺼냈을 때 상대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눈을 피하거나 갑자기 다른 곳을 보거나 눈을 과하게 깜빡입니다. 이것은 내면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불안정이 어디서 오는지 그 맥락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표정이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쁜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꾸미는 사람은 잠깐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공백 사이에 진짜 감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관리를 등용할 때 말보다 눈을 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이 유창하고 논리가 정연해도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보아온 끝에 다다른 관찰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눈은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은 미래를 향합니다. 눈은 지금 이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닌 눈을 보게 되고 웃음이 아닌 눈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보다 훨씬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눈빛이 한결같은 사람. 화려하지 않지만 좋은 일을 들었을 때 눈이 먼저 웃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그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남는 곳이 바로 눈입니다. 눈빛이 말과 다른 사람, 웃음과 눈이 따로 노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의 본성은 이미 당신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인가?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이 가장 또렷하게 나타나는가? 사람을 오래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친구도, 20년을 함께 일한 동료도 어떤 특정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 본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다면 그 사람의 본성을 단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자를 대할 때입니다. 7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일구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맥은 넓었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평판도 좋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격식을 갖추었고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는 지극히 공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와 함께 식당에 간 지인이 한 가지를 목격했습니다. 음식을 나르던 젊은 직원이 실수로 물을 조금 엎질렀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이 그 직원을 훑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차갑게. 그리고 이후 그 직원이 다가올 때마다 그 남성은 미세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공손하고 자신보다 낮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차갑게 굳어지는 얼굴. 그것이 그 남성의 본성이었습니다. 지인은 그날 이후 그 남성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의 그 공손함이, 그 넓은 인맥이 더 이상 같은 의미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식당의 젊은 직원 앞에서 단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지방 관리가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곧 그 관리의 인품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굽히고 약자 앞에서 세우는 사람은 결국 권력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계산이며 예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약자 앞에서의 태도는 연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내면 깊은 곳에서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보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누어 보는가. 식당 직원에게, 경비원에게, 청소부에게 대하는 방식.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연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은 돈이 개입될 때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균열이 생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방식에서 본성이 드러납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모임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경비를 나누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유독 꼼꼼하게 계산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백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 과정에서 그 친구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여유롭고 너그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으며 말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계산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반응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계산이 나왔을 때는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 여성은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돈 앞에서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이 돈이라는 자극을 만났을 때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그 순간의 얼굴은 그 사람의 진짜 내면입니다. 반대로 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지키려는 사람, 계산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 대부분이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기심이 드러나는 방식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이익과 도덕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떤 얼굴을 하는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 망설이면서도 결국 이익을 택하는 사람, 그리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세 가지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요로울 때의 선함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결핍의 순간에 선택이 비용을 요구하는 순간에 나오는 것이 진짜 품격이라고. 돈 앞에서의 얼굴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핍과 이익 앞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남의 성공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가장 미묘하고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눈이 먼저 웃고 표정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질문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언제부터였는지 정말 잘 되었다고. 그 관심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5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오랜 동창 모임에서 최근 사업이 잘 풀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자랑이 아니라 근황을 나누는 방식으로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동창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잘 됐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화에서 그 성공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말들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요즘 그 업종이 거품이 있다느니, 운이 좋았던 거라느니. 그 남성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씁쓸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무엇이 나쁜 건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그 동창의 얼굴에, 말의 속도에, 화제를 돌리는 타이밍에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기심을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감추기 가장 어려운 감정이기도 합니다. 분노는 눌러도 눌러집니다. 슬픔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옵니다. 말의 선택에서, 반응의 타이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남의 성공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안정감은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 앞에서 불편해지는 사람은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을 경쟁으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올라가면 자신이 내려간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불안이 얼굴에 새어나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현재 본성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약자를 대할 때,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남의 성공을 들었을 때, 이 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얼굴을 보십시오. 반응의 속도를 보십시오.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화려한 자리에서의 모습도, 오랜 시간의 친분도 그 세 순간의 얼굴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의 얼굴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순간으로 사람을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누구나 나쁜 날이 있고 누구나 흔들리는 때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한 번의 관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한 번은 실수입니다. 두 번은 경고입니다. 세 번은 본성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혹한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알아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관계를 제대로 볼 수 있으며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나쁜 날이 있고 지친 날이 있으며 자신도 모르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리고 그 반복에 반성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래된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은 약속을 자주 어겼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갑자기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 연락이 아예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왔습니다. 그 여성은 매번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힘든 일이 있겠지. 그러나 네 번째가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사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그 지인에게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관계를 다루는 기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상대가 기다려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관계의 여유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본성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탁월함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이 말은 흔히 자기계발의 언어로 사용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라는 권유로.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말을 했을 때의 맥락은 그것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품성, 즉 에토스가 반복된 행동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한번 용감한 행동을 한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용감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도 작동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미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한번 약속을 어긴 사람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가벼운 사과로 넘어가는 사람은 그 관계를 자신의 편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한 번의 행동으로 판단하지 말되 반복된 행동 앞에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은 의지입니다. 반복은 선택입니다. 반복은 본성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알아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를 할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자신의 근황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잠시 후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남성이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나도 그런 적이 있는 대로 시작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전환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10번이 되고 20번이 되었습니다. 그 패턴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남성은 결국 그 친구에게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도 결국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유지되었지만 깊이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남성의 선택이 아니라 그 친구의 반복된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첫째, 사과의 방식을 보십시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도 매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후의 행동이 달라지는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과 후에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과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반성이 아닙니다. 둘째,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을 보십시오. 평소에는 친절하지만 자신이 불편하거나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얼굴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상황에서의 얼굴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셋째, 관계의 방향을 보십시오. 이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이 배려하고, 누가 더 많이 맞추고, 누가 더 많이 기다리는가. 처음에는 역할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관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지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그 순간들이 쌓이면 그것이 그 사람이라고.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 긴장이 풀리지 않는 경험.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경험.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은 경험. 그것은 당신의 감각이 반복된 패턴을 누적해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오래된 경험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을 보는 것은 상대를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신뢰를 증명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순간에도 같은 얼굴을 유지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반복은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믿을 수 있습니다. 반복은 양방향으로 읽힙니다. 나쁜 것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반복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반복되어 온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살면서 그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곁에 두었다면 그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러나 반복이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성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바꾸려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 혹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가?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많은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눈빛을 보는 법을 알게 되셨고 결정적인 순간을 읽는 법을 알게 되셨으며 반복이 본성이라는 것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이후에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때로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알문 이제 당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5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언제나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생기면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관계들을 찬찬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배려해온 사람들 중에서 막상 자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알고 지내던 사람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남성은 오랫동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배신감도 있었고 자책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던 것인가?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인가?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준 없이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없이 베푼 것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베풀매 방향이 잘못된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를 바꾸었습니다. 관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던 자리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참아오던 관계에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홀가분해졌습니다. 외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깊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은 신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긴장되고 말을 고르게 되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신호를 무시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고 이해하는 것이 어른의 도량이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이 때로는 우리를 잘못된 관계 안에 너무 오래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미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감지 능력은 살면서 쌓아온 수많은 경험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살피라고. 말이 아름다운 사람보다 행동이 한결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정약용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단순히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몸으로 터득한 진실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 가까이 왔다가 사라진 사람들, 말로는 의리를 외쳤지만 행동으로는 등을 돌린 사람들을 겪은 끝에 도달한 결론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사람. 그것이 기준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그 편안함이 오랫동안 한결같다면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렇다면 불편한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망설입니다. 완전히 끊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참고 유지해야 하는가?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이 선택지가 아닙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답은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바꾸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을 고치려 하거나 설득하려 하거나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대부분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입니다. 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그 사람에게 투자하던 시간과 마음을 조금 거두어 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리는 판단이 아닙니다. 거리는 보호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인데 이제 와서 거리를 둔다는 것이 매정한 것이 아닌가?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닌가? 상대방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겨온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함께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불편함을 참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당신 곁에 진짜 관계들은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유한합니다. 마음의 에너지도 유한합니다. 소모적인 관계에 쏟아붓는 그 에너지가 진짜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차가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삶을 더 진실하게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말년을 고향 마제에서 보냈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조정에서의 지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가장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몇몇 벗들과 깊이 교유했고 학문에 집중했으며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넓은 인맥 대신 좁고 깊은 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남긴 방대한 저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소란스러운 관계들을 거두어들이고 난 자리에 진짜 삶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넓게 사귀는 것이 항상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깊이 사귀는 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그리고 깊이 사귈 수 있는 관계는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한 자리에서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람에게 실망하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자책해 오셨다면 이제 그 자책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무도 쉽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살아내면서 겪어내면서 상처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기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의 얼굴을 보십시오. 반복되는 패턴을 보십시오. 그리고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거리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것이 남은 삶을 더 진실하게 사는 법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켠에 걸려있던 사람, 좋게 보려 했지만 어딘가 불편했던 사람, 혹은 반대로 말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얼굴이 지금 떠오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잘못 보는가에서 시작했습니다. 말을 들어왔고 첫인상을 믿어왔으며 보고 싶은 것만 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과 공자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오류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눈입니다. 눈빛과 표정과 시선이 일치하는가? 웃음이 눈까지 닿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눈이 무엇을 말하는가? 니체가 말했듯 감정은 숨겨질 수 있지만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가장 선명하게 남는 곳이 눈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드러나는 세 가지 결정적인 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자를 대할 때,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남의 성공을 들었을 때,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그 순간의 얼굴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반복이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반복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인 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은 신호입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거리를 바꾸십시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도달한 그 결론이 오늘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당신을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면, 더 깊이 보게 만들었다면,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대하게 만들었다면 그 상처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내면서 몸으로 쌓아온 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은 젊은 날의 그것보다 훨씬 깊고 정확합니다. 그 눈을 신뢰하십시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며 얼굴을 다듬지만 정작 그 얼굴에 무엇이 새겨지고 있는지는 보지 못한다고. 매일의 선택이, 매일의 행동이, 매일의 표정이 쌓여 결국 그 사람의 얼굴이 된다고. 이것은 상대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눈빛으로 사람을 대해왔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얼굴을 해왔는지, 반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것이 지금 우리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그것이 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보다 깊고 어떤 태도보다 진실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이 아닌 눈을 보십시오. 좋을 때가 아닌 불편한 순간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이 아닌 반복된 패턴을 보십시오. 그리고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진짜 사람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관계가 당신의 남은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온 사람은 그 얼굴을 읽을 줄 압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께 조용히 전달해 주십시오. 사람 때문에 지쳐본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작은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